스승의 날이나 뭐 이럴 때 선물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돌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가져와서 그래요. 제가 정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제 마음을 마셔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따서 원샷 했죠. 그거를 근데 아이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작가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에는 12년차 초등교사이자 두 따님을 기르고 계신 자발적 방관맘 최은하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발적 방관육아의 저자이고요. 현재는 프랑스에서 초등교사를 잠시 쉬고 있는 12년차 초등교사 그리고 서윤이 연서 엄마 최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출간하신 이제 책 제목이 자발적 방관육아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 방관육아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약간 알듯 말듯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발적 방관육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생에다가 풀어놓고 옆에서 방관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빠들이 이 자발적 방관육을 하고 계셨다. 뒤집고, 앉고, 서고, 걸을 때까지 엄마들이 선생님 붙여다가 이걸 교육시키고 연습시키고 왜 똑바로 안 하냐,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이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그걸 계속 걸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한 발자국 걸으면 엄마는 오히려 세 발자국 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올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사실은 스스로 걸어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아이를 키워내는 목표는 스스로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 자발적 방관육아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스스로 좀 떼어놓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이게 방관하고 또 이게 방치하고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게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방관과 방치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방관과 방치를 좀 구별해드리고 싶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 가방 안에 가정통신문이 일주일치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방치죠. 그럼 방치죠. 아이한테 가방에 뭐가 들어있니? 가정통신문을 가져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묻고, 이걸 엄마 사인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아이한테 그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행동할 수 있게 도우면 방관이 되는 거겠죠. 혹시 그 방관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나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자성어가 좀 약합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렇게. 네. 수수방관. 네, 맞아요. 수수방관. 수수방관한다. 우리가 보통 뭐 강 건너 불 구경한다, 뭐 수수방관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수수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고, 방은 가까이에서 관찰한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옆에서 바라봐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들으면서 사실 선생님도 이제 지금 아이를 기르고 계시니까 이 자발적 방관육아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아이들을 직접 이제 키우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실 거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책도 내셨잖아요. 자발적 방관육아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하구나라고 좀 깨닫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거의 초임교사 시절 한 2, 3년 차 됐을 때 1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그 친구 얼굴, 엄마 얼굴, 심지어 동생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경제적인 학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정서적인 학군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저런 육아 방식대로 내가 키우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크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제가 잘 관찰하고 그 친구를 제가 관찰했는데, 그 친구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그 다음에 만났던 너무 괜찮은 아이하고 특징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만난 애하고도 너무 비슷하고, 그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다 너무 비슷하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자발적으로 방관하는 육아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일단 어떤 아이였나요? 제일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준 아이. 어느 날 이제 이제 아이들 하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운동장을 보는데 그 친구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앞에 하교하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학교 앞에 노란색 차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막 차를 타고 가죠. 그럼 이제 학원 건물 안에 4층에서부터 내려오는 애도 있고 1층에서부터 내려오는 애도 있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미술학원 갔다가 2층 가서 뭐 태권도 학원 갔다가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그날 그렇게 놀고 있길래 그 다음날 봤는데 그 다음날도 놀고 있어요. 그 다음날 봤는데 그 다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 안 가니? 근데 학원 안 간대요. 그럼 학교 끝나면 뭐 하니? 운동장에서 논대요. 보니까 제가 퇴근할 때까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친구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는 집에 가면 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수업 끝나면 놀 수 있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놀 수 있대.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같이 이렇게 숙제만 잘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선행학습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했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전날 배운 걸 정확하게 배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랑 집에서 같이 복습을 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엄마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공부를 안 시키시고 아이의 그 자기 주도적인 생활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난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난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왜 약을 만들었는데 본래의 용도보다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강력해서 이 약이 잘 팔리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있죠. 말씀 못 드리지만 다들 아시죠? 근데 마치 자기주도성, 엄마가 공부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데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키려고 봤더니 마치 자발적 그 방관 육아에서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키워주는데 마치 사이드 이펙트처럼 공부를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 걸 제가 수년간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고 선배 선생님들한테 듣고 또 제가 직접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이 핵심이구나.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데 좀 집중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첫 스타트부터 해서 계속 해마다 그런 아이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있어요. 혹시 뭐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 뭐 이제 뭐 어떤 학교 수업이나 뭐 학교 생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특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이접기를 시켜보면 대부분 반에서 공부를 좀 꽤 하는 애들이 종이접기도 잘하더라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종이접기를 우리가 보통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종이접기 책은 2D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3D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활동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반으로 접어요. 뭐 2cm만큼 표시해요. 가운데를 자르고 통로를 만들어서 안으로 집어넣어요.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책을 들고 이렇게 막 줄 그어가면서 읽는 책은 그 종이접기 책밖에 없더라. 그렇게 읽다 보면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이접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들을 막 사용해요. 화살표도 사용하고 뒤집기 기호도 사용하고 근데 그런 기호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에도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를 앉혀놓고 종이접기를 막 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자꾸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림책을 쥐어주고 이거는 이렇게 읽어줘도 애가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종이접기 책만큼은 이게 화살표가 무슨 뜻이야?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저희가 1학년 담임을 꽤 오래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계속 같이 1학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배 선생님께서 줄넘기 안 되면 다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부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넘기를 잘해야 돼. 봐봐라 너 내일 우리 줄넘기 시켜보면 딱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 도대체 줄넘기를 잘하는데 공부랑 뭔 상관이 하니까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체를 어떻게 쓰는 줄 알아야 애가 학교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 줄이를 틀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심심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를 6살 때부터 이제 줄넘기를 맹연습을 시켰죠. 왜냐면은 자꾸 넘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눈으로, 손으로 협응력, 점프하는 능력, 몸을 줄에 맞게 넘는 능력, 이게 정말 너무 복잡한 활동인데 줄넘기를 굉장히 간단한 활동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싸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서 해도 되죠. 엄마가 안 해줘도 되죠. 제일 좋은 거죠. 네. 거의 키도 크죠. 네. 그래서 줄넘기를 함으로써 신체 조절력이 완성이 되는데 어릴 때는 그 신체 조절력을 먼저 갖추어야만 앉을 수 있고 앉아야지만 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뭘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신체 조절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근데 그거에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게 줄넘기다라는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종이접기 학원을 가거나 줄넘기 학원을 가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니까요. 누가 줄넘기 학원에 가니까 어떻게 하면 잘 넘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울고 불고 짜증을 내고 왜 안 넘어지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그거를 느끼고 알아가고 체득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제 줄넘기 학원 알아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모님을 만나보시니까 또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부모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애들이 와서 다 말해줘요. 오늘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오늘 엄마랑 할머니랑 싸웠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도 유치원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하원하러 가니까 어머니 오늘 아버님하고 싸우셨다고. 부모님 오히려 그런 얘기 안 하시겠네요. 네. 아이들 와서 다 말해주거든요. 아이들 발표, 뭐 일기장, 뭐 그냥 와서 하는 이야기들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정말 너무 명확한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정말 그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데 노력하신 거죠. 근데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아이가 일기를 써가지고 왔어요.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럼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자, 방에 들어가라. 간식 넣어주고 나오지 마라. 그리고 아이가 와서 막 같이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고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 일기장에 뭐가 있었냐면은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엄마랑 같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카페를 차렸대요, 자기가.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지를 엄마가 알려주셨고 과일이랑 이런 걸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손님들이 오시니까 아이가 주문을 받고 그 음료와 다과를 준비해서 냈다라는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거기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일기를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는 저희 엄마가 어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빨리 안 들어가 이렇게 컸는데 아이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아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어주고 하나의 어떤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해서 그 어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줬다는 그 일기가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이런 것이었구나. 이 아이를 이렇게 자라게 한 힘은 공부를 시키고 문제집을 풀게 하고 학원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정말 많은 인터뷰이들을 인터뷰했는데 들은 사례 중에 탑3 문화 충격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애들은 진짜 잘 자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수업 태도뿐만 아니라요. 스승의 날이나 뭐 이럴 때 선물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돌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 작은 정말 초코우유 막 코 묻은 용돈 받아와서 막 가지고 오는 그런 것도 사실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가져와서 그래요. 제가 정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제 마음을 마셔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따서 원샷 했죠. 그거를 근데 아이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분명히 선생님 혹시 안 받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로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선생님 아이가 이런 선물을 가져갔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꼭 받아주세요. 근데 그건 못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정말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저도 정중하게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는데 아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그거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제 먹어야죠. 다 먹고 선생님 다 먹었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 너무 고맙게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할 수 있게. 그게 자발적 방관 육아의 그냥 핵심입니다. 핵심이네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네. 수수방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는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애가. 그럼 이제 엄마가 어때요? 막 다그치죠. 왜 숙제를 안 했냐? 막 빨리 가서 해라. 막 근데 이제 애가 막 울어. 선생님 혼날 것 같아서 막 학교 안 가도 막 그러는데 혼나지도 않았지만 지레 숙제를 안 하니까 이제 학교를 가기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이가 오늘 숙제를 안 했습니다. 혼내지 말아주세요.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럼 사실 그 문자를 보고 뭐라고 답장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방관하신 어머님들 어때요? 선생님 아이가 숙제를 안 했는데 아침에 조금 하고 가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너무 죄송하다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어제 깜빡하고 숙제 안 했는데 저 지금 해서 낼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혼낼 선생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 빨리 해라. 쉬는 시간에 해서 내라. 이게 진정한 방관인 거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도와주시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방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학부모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상담 와서 또 뭔가 이렇게 남다른 면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요. 정말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잘해. 근데 학교 오면 이러고 저를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제가 자리를 좀 옮겨줘 봤어요. 혹시 자세가 불편한가요? 책상을 돌려주는데 또 앞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이제 걔가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에는 제가 사춘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3월 달이 되면 학부모 총회를 하잖아요. 이제 어머니들 많이 오세요. 그럼 사실은 처음 뵈니까 누구 어머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머니 한 분이 딱 앉자마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어머니 되세요? 하니까 맞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안 닮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그 학교 와서 하는 행동 그대로 어머님들도 이제 똑같이 하신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부모님들 오시면 이렇게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럼 아이도 학교 와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학부모 상담 오시면 일단 어머님들께서 그 저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가끔 아이의 어떤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도움을 드려야 되면. 그럼 그것을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내 아이를 좀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저를 조력자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 분명히 또 학교에서도 잘 자라겠죠. 결국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자발적 방관 육아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떠올렸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보이는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 두 번째는 방금 말씀 결국 거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쭉 들었을 때 이 자발적 방관 육아가 좋은 것, 필요한 것이라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자발적 방관 육아가 제일 안 되는 이유, 안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랑 인터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한 6시쯤 가면 이제 저녁 먹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약속 장소에 갔더니 친구가 너 내가 2시부터 기다렸는데 너 왜 이제 왔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약속 시간 6시였는데? 네, 그렇죠. 난 6시에 갈 건데. 그거 황당하죠. 그렇죠. 어이없죠. 그렇죠. 본인이 2시부터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2시에 왔으면 좋겠는 거야, 아이들이. 왜? 옆집 애가 2시에 오고 저 집에도 2시에 왔고 우리 큰애가 2시에 왔어. 그런데 우리 애가 지금
6시에 오려고 하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4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갑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지 않으려면 아이한테 직접 가서 네. 아이의 속도에 맞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걸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마중 나가면 되지 그거를 기다리지 마셔라는 거죠. 네. 네. 아.